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확 내린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먼저 이성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 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전체 기업의 0.01%인 80개 정도입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 증여세는 납부를 미뤄주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세도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포함해 금융소득 5천만 원을 넘게 번 사람에게 내년부터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행정처분으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기업과 자산가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민간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이런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나옵니다. 대규모 감세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기득권을 위한 정책,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대기업 우선의 정책.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이라 경론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대폭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다주택자들이 내게 될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도입해 과표를 80%만 적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매년 5%씩 올려 올해 10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 비율을 한꺼번에 60%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면 세금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 15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5천만 원. 그런데 새 정책을 적용하면 2,100만 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현재 공시가 11억 원 이상에서 올해 안에 14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율을 아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 94만 명, 전체 국민의 1.7%였습니다. 종부세 납부액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역시 비판이 나옵니다. 있는 세금을 지금처럼 받아서 그걸 정부 지출로 투자를 해야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종부세 깎는 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라 국회에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그럼 이성일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발표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선언 같기도 합니다. 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한마디로 친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그걸로 투자를 좀 유도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서울의 한 주유소가 지금 나오죠. 네. 자, 여기 옥상을 보면요. 다른 주유소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천연가스, 있군요.
수소 같은 걸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든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고 충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주유소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전 규제를 따지면 할 수 없는 걸 정부가 예외적으로 이것만 지금 풀어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예, 네.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자, 정부는 이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면 기업들 투자 또 고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막고 있는 규제 푸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규제라는 것이 뭔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주 52시간 노동제처럼 과로를 막아서 이 노동자들의 좀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규제들도 있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만든 취지가 좀 비슷합니다. 네. 자, 이런 규제를 풀면 기업들은 좀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만큼 또 축소되는 것이라서요. 맞습니다. 규제를 풀 때는 당연히 신중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게 되겠죠. 네. 자, 세금 깎아주는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다 지키려면 한 260조 원이 넘는 돈이 든다. 이런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자, 고령화로 복지 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돈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정부는 앞서처럼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경기 예측을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가장 큰 경제 현안 이게 물가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발표에 물가 대책은 따로 없었습니까? 뭐 있긴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있는 거는 안 보이고요. 자, 안타깝지만 이게 물가 상승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한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비용을 줄여주면 기업들이 가격을 좀 덜 올리거나 오히려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담아서 이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제품 가격을 정말 기업들이 덜 올릴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이걸 확인할 방법은 있을지 네.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네. 오늘 발표된 정책 방향 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또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정권 바뀌었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며 첫 조치로 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지난 5년간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되면서 막사 건물도 짓지 못해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바람을 수용한 거지만 정식 배치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성주 소성리. 오전 6시를 조금 넘은 시각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30명 남짓 모였습니다. 이윽고 기지로 가는 차량이 나타나고 주민들이 비켜서지 않자 경찰이 해산을 시도합니다. 지금은 기지 안에 물자를 실은 차량이나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경찰은 통제선 안쪽으로 주민들을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는 평일마다 수송 차량들이 오가면서 매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 양옆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걸개들이 가득한데요. 이런 걸개들은 기지 입구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5년 전 동의 없이 사드가 반입된 뒤 평화로운 삶을 잃어버렸다는 주민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처음 이제 미군들 막 그 장비 싣고 들어가고 할 적에 우리 맞고 이어서 막 얼마나 싸움하면서 참 죽기 살기를 했거든. 군부대가 주둔하려 그러면은 밑에 피해가 많거든 솔직히 하냐로. 미군은 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식 막사를 짓도록 정상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도 첫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인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하겠다며 국방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에 평가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주민들은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주민들 의사 무시하고 지금 배치한 후에 지금 협의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반발해온 중국은 기지 정상화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지만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는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약 2년 전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당시 해경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때는 이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오늘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당시 북한군이 이 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씨의 실종과 표류경을 두고 당초 월북에 무게를 실어왔던 해경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월북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도 월북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며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는 해류 예측 결과와 이 씨의 도박 자금, 채무 금액까지 공개했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을 2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은 당시 여러 정황을 갖고 판단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애초에 월북으로 판단했던 이전 정부 입장이 잘못됐던 거라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미뤄둔 장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향해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해석이 180도 뒤집힌 건데 문제는 뒤바뀐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 씨 피격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자 하루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민간인 피살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낸 겁니다. 자진 월북 의사가 추정된다는 당시 해경과 군 당국의 판단에는 군 특수장비를 통한 감청 정보 등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다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강조합니다.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 소위 말하는 SI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우리의 감청 장비가 드러나게 되고 감청 대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익을 생각해서 공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당시 군 특수정보가 왜 잘못됐는지를 비롯해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새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경과 국방부는 추가 증거 없이 월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지만 전 정부와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족의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씨 유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취하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 정부 인사들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그 달라진 판단의 근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 정부 정책 뒤집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씨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의 갈등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많이 올린 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달에 또 이만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 월가에 이용주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0.75%포인트 인상은 28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이걸로 연방준비제도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물가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 이걸 알아달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겠구나라는 사람들의 전망을 꺾는 거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도 이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Headline inflation is important for expectations. Expectations are very much at risk due to high headline inflation. Resolution to get rates up and ultimately get them to where we think they need to be. 이 말을 풀어보면요. 현재 고물가에 대한 공포 심리가 퍼져서 사람들 모두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가 부담을 느끼는 판매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미리 더 사놓자는 동기가 생기겠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예상을 깨는 게 급선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였죠. 연준의 목표는 이걸 2%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그래서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당연히 경기를 긴축시켜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걸 알고 있고 또 감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that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이미 연준은 남은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은 예고한 상태고 여기에 다음번엔 또 한 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상황에 따라선 이걸 더 뛰어넘는 조치도 꺼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정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다 모였습니다. 부총리는 어려움이 오래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발걸음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숨에 같아졌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금리가 역전됩니다. 지금도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 돈을 빼고 있습니다. 돈은 이자 더 주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까? 한국은행 총재는 신중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이미 5%를 돌파했는데 곧 6%대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7%로 대폭 올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만큼 높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두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생겨요.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다소 조금 아프더라도. 금리를 급격히 올려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의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선 빚을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불어납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로 올라갔습니다. 13년 만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앞서 지방선거 직후에는 여당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인 채용부터 팬카페 사진 유출까지 이딴 구설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예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의 차가 경호 차량과 함께 서울 연희동 골목길에 도착합니다.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13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지 사흘 만. 봉화마을의 동행에 논란이 일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은 이번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행정관 한 명만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1시간 20여 분간 머물렀지만 환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을 통해 사진 4장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로하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기획됐던 비공개 일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앞서 지난 14일엔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날 모임은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대선 때 고생한 의원 부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날 모임에서 김 여사가 중진 의원 부인들에게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등 소탈한 모습이었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 대해 야당은 지인들을 데려다 쓰게 하지 말고 아예 공적으로 관리하라며 나중에 큰 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슬림화가 아니라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의한 비선이 공무에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사유화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꼬투리를 안 잡는 게 없거든요. 다만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지에 대해선 여권 내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12시간 가까이 심사를 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례적일 정도로 자세하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검찰도 계속해서 윗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손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1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자세하게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현재까지 수사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대체적으로 소명했다면서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이 지적을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기관장 사퇴 강요 혐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일부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재검토하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윗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부터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의원을 조사하게 되면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여부 등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거듭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비판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농단 수사랑 이번 사안이 비교될 사안이냐면서 맞받았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법원이 백 전 장관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1년 반 동안 적폐청산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구태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하지만 민주당은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를 마치 보복 수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검찰이야말로 선택적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짜맞추기식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몰아가기 등 과거 검찰의 구태도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몽골 기병 그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냐.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복 수사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알고 봤더니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이의 친모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 친모인 성모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엄마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9살 성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꾼 뒤 딸의 아이를 빼돌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딸이 출산했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발목 식별띠가 벗겨진 점, 또 특정 시기 신생아의 체중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바탕으로 석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사실이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 빼돌렸다는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꿔치기 자체를 무죄로 본다기보다는 석 씨의 정확한 출산 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의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딸의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장기간 수사를 했는데 단서가 나가지고 그 제보에 있을 때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게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을 석 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자칫 이번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발사 준비 과정에서 센서 이상 신호로 발사가 중단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언제쯤 다시 발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엔 발사 일정이 많이 미뤄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향했던 누리호는 어젯밤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차량에 실려 올라간 길을 되짚어 내려와 조립동으로 들어간 누리호.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1단에 있는 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에는 센서가 보내주는 신호를 받는 전선과 그 신호를 처리하는 구조물이 들어있는데 만일 이게 문제라면 부품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센서 자체 오류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부 상단에 매달려 있어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꺼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위험한 작업입니다. 분리 장치뿐 아니라 이제 모든 그 화약류하고 엔진의 점화 장치 같은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자들 내부에서 지금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연구진들은 일단 원인 파악부터 하고 다음 발사를 생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가 가능한 예비 발사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안이 끝난다면 언제라도 발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날을 넘기면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발사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2차 발사를 다시 시도할 때 언제 가능할지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과기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센서 이상은 해외 발사체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흔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장마와 태풍 같은 날씨 변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누리호 재발사 시점은 예상보다 더 나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임기를 한 달여 남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청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행안부의 방침이 나오는 대로 경찰의 뜻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년 전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옛 군사독재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걸 계기로 해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로 요청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경찰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부근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고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치안정책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경찰 인사나 예산은 물론 수사까지 지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임기를 한 달여 남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며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논의에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의 경찰 자문위원 중 한 명은 MBC와의 통화에서 인사나 감찰, 예산 등 경찰의 정책적 부분만 맡게 될 것이라며 수사 지휘 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경찰 감독기구 신설에 관한 자문위 권고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줬고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손에 들고 시청을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9시부터 7시간 가까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그리고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유의미한 자료 있었습니까?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했던 백현동 부지는 지난 2015년 2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자연 녹지 지역이던 용도가 준주거 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변경됐습니다. 산을 깎아 50m 높이의 옹벽을 만들었는데 15m라는 기준을 맞추려고 건물 아래쪽에 주민 공동시설을 들였습니다. 또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 예정이었는데
일반 분양으로 대거 바뀌면서 건설사가 이득을 봤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 김모 씨가 2015년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 진전됐고 김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과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용도 변경을 해준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찰은 성남시청에 앞서 아시아 디벨로퍼 사무실과 김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과 법인카드 의혹에 이어 백현동 사건까지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선 기획수사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개혁의 딸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활동이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엔 의원들에 대한 문자와 팩스 공세로 정치 훌리건이란 비판도 받는데요.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를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극복할지 민주당의 고민이 큽니다. 남효정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던 날 새벽부터 기다리던 20, 30대 여성들이 이 고문을 둘러쌌습니다. 이들은 개딸로 불리며 대거 입당을 했고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여성으로 직업은 회사원과 학생 등 다양합니다. 페미니즘을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정책을 봤었거든요. 상당히 뭐 여성 의제든 다른 것들이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지지한 부분도 있는 거죠. 정치인과 정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내도 10장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단체로 문자와 팩스 폭탄을 보내고 최근엔 의원실 앞에 치매 걸렸냐는 대자보까지 붙이는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굉장히 재기발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게 제가 돌돌돌돌 잘 말아놓고 왔거든요. 기사가 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와서 이들은 과격하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문자나 팩스, 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원들이 위해할 걸 못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 응원하고 설득하는 문자를 많이 보냈었고요. 쓴 소리도 그것도 잘 받아들여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셔야지. 이들은 정치인들이 팬덤 정치를 한편으론 이용하면서도 논란이 되면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돌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내 여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중도층 민심은 떠나가게 됐다는 목소리가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라든지 뭐 국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가장 부합하게 됐는데 이런 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은 있겠죠. 노사모에서 시작된 팬덤 문화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팬덤 정치는 언어폭력과 편가르기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치와 노선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의 내용을 확립해야 되고요. 어떤 팬덤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겠죠. 개딸들이 지지하는 이재명 의원도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행동은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강성 팬덤 정치, 우상호 비대위 체제의 주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또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두 학교의 급식 업체는 달랐지만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건 공교롭게 모두 열무반찬 속이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게 급식 반찬에 열무김치를 빼라고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낮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발견된 청개구리 사체입니다. 보름 전 개구리가 잘린 채 나온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무 반찬에서 나왔습니다. 중식에 김치말이 국수 안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는데요. 이게 개구리가 통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두 학교에서 발견된 청개구리는 모두 3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습니다. 색깔까지 열무와 비슷한 녹색 계열이다 보니 급식업체가 열무를 세척하고 절이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제조가 완료된 채 공급받은 열무김치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열무의 경우 속을 열어서 씻는 배추와 달리 단을 묶어서 한꺼번에 씻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추는 기본적으로 껍질만 벗겨내면 안에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무 같은 경우는 세척 과정에서 좀 걸러내기가. 어제 개구리 사체가 나온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와 급식 계약을 맺은 서울시내 학교는 모두 74곳. 이 가운데 11개 학교가 같은 날 열무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일단 여름방학 전까지는 서울시 내 모든 학교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 등과 함께 해당 업체를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학교 급식 납품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내가 숨지자 남편이 응급실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사는 뒷목 부분을 크게 베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어제 오전 이곳에 찾아온 70대 남성이 응급실 안에 있던 의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바로 아래 등 쪽 10cm를 베인 의사는 병원에서 즉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남편. 지난 10일 밤 아내가 숨을 안 쉰다는 남편의 119 신고가 접수됐고 병원에 도착한 여성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의료진은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남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아내가 숨지고 며칠 뒤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며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실 출입은 보안 인력이 통제하지만 아내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어 가해자는 먹을 것을 좀 챙겨왔다며 뭔가를 꺼내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취재진과 만난 피해 의사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범행 이틀 전 응급실에 찾아와 의사의 근무 날짜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의사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무섭다며 한편으로는 화도 많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단체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응급실 내에 있는 다른 환자들까지도 상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의료진들도 굉장히 큰 충격. 지난 2018년 응급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약은 환각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심해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인데요. 이 약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상에 나비약을 검색해봤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판매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정당 평균 5,000원에서 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가 빼고 싶은 게 궁금하면 약 먹고 빼는 먹으면 사실 잘 빠진다 이렇게 광고 보고 하거나. 하지만 나비약은 마약류로 지정된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입니다. 16세 이하에게 투약을 권하지 않고 성인도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필로포는 부작용과 유사하게 중충분으로 인한 환각이나 환시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살 중학생을 포함해 대부분 10대로 병의원에서 처방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약을 되팔았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부터 구입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식욕 억제제는 570여 정. 구매자 역시 대부분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으로 한 명을 빼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학교를 가는데 교복인데 교복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을 먹고 끊을 수도 있고 이게 단지 나는 살만 빼면 된다. 경찰은 불법 판매자와 구매자 5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교육청, 식약처 등과 함께 페타민 남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집에 청소년을 2번이나 성폭행한 전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으면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소년 보호시설은 정작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여기에는 지난 2013년 여성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년 징역형을 받았던 30대 남성 A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보호받으며 살고 있는 단기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A씨가 살고 있는 빌라와 청소년 쉼터는 이처럼 벽 하나도 없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쉼터는 성범죄자가 바로 옆집에 산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고지서 이런 거 못 받았고 전화통화로 누군가가 제보해 주셔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의를 줬었고. 정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나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는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013년 법이 정한 고지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청소년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시설도 대부분 고지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상의 그 부분을 추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적인 수반도 필요하거든요. 과연 돈은 얼마나 드는 걸까? 성범죄자 고지서는 먼저 SNS로 알리고 나중에 우편도 보냅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 SNS 알림톡 비용은 건당 5원.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 쉼터 135곳에 다 보내도 700원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년 보호단체들도 수개월 전부터 성범죄자 고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검토만 할 뿐 법안을 고치거나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졸업 앨범. 그런데 최근 이 졸업 앨범의 촬영을 거부하거나 앨범에 사진을 싣는 걸 거부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졸업 앨범. 학생들의 증명사진은 있는데 졸업반 담임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의 증명사진이 없습니다. 학년별로 찍은 교사 단체 사진에도 교사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증명사진 싣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사 증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빼자. 일단 6학년 위주로만 앨범을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졸업 앨범 사진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진해에선 배달앱 게시판에 특정 학교 여교사 4명의 사진과 실명, 그리고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진 교사 사진은 5년 전에 학교 졸업 앨범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학부모 카페나 대화방에서는 졸업 앨범에 나온 교사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른바 얼굴 품평, 즉 외모를 평가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들의 어떤 희망에 따른 앨범 촬영 및 앨범 구입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는 졸업 앨범에 사진을 넣으려면 교사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 금속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길이는 3cm, 손톱 2개 정도 크기의 작은 금박에 꽃이랑 새를 정교한 세공술로 그려 넣었는데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할 정도로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천상의 꽃잎들 사이로
맷비둘기 2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천 번의 손길로 살아난 꽃과 새. 불과 손톱 2개 정도 크기의 작은 금박에 펼쳐진 천상의 세계입니다. 금박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1.17cm, 두께도 종이처럼 얇은 0.04mm에 불과합니다. 이 초소형 화폭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0.05mm 선으로 한 폭의 그림을 새겨 넣은 겁니다. 심지어 수컷의 깃털은 보다 화려하게, 암컷은 꼬리 깃털을 위로 올려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8세기 통일신라 시대 금박 화조도입니다. 현대 장인으로서는 도저히 제 생각에는 재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사의 할 정도의 작업이 아니었나. 이 금박 화조도는 2016년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됐습니다. 당시엔 2조각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20m 넘게 떨어져 발견됐고 심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존 처리 과정에서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고 2조각이 하나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기적적인 출토 경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유물도 존재하는구나. 1300년 전 돋보기조차 없던 고대에 어떻게 이런 정교한 그림을 그려낸 건지, 또 이 작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종교적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문양이라는 점을 지목한다면 이거는 신을 위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4년간의 보존 처리를 마치고 처음 공개된 금박 화조도는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선 볼보이가 부상을 당하는 흔치 않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입되지만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볼보이의 세계, 김수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울라인 밖으로 날아간 두산 박세혁의 타구. 그런데 담장을 맞고 튕겨나온 공을 키운 볼보이가 피하려다 그대로 넘어집니다. 볼보이 스텝이 꼬이면서 넘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만 접질린 오른발 통증이 가시지 않는지 계속 발목을 주무릅니다. 집념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볼보이 깜짝 놀라죠. 지금 바운드가 예상과는 좀 달라져서. 하지만 볼보이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KBO 리그의 볼보이들은 경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데 주력합니다. 타구를 잘못 건드리면 2루타가 될 수도 있고 강한 타구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군사훈련을 연상케 하는 동작으로 경기장에 바짝 엎드리기도 하고, 민방위 훈련, 대피 훈련 하듯이 말이죠. 날아오는 공을 피하려다 뜻밖의 호수비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잡을 생각은 거의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 글러브에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루 캐치를 연상케 하는 명장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 볼보이들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선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가 막힌 다이빙 캐치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아예 공을 잡고 관중석으로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집념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타구를 멋지게 잡아낸 뒤 별거 아니라는 듯 팬에게 공을 건네는 볼보이. 여성 볼보이의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속 174km가 넘는 타구를 한 번에 잡아내고 감각적인 점프 캐치로 타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임무로, 때로는 탄성을 자아내는 선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볼보이들의 색다른 매력이 야구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집에서도 선수촌에서도 24시간 붙어있는 국가대표 자매가 있습니다. 올해 나란히 태극마크를 단 태권자매 강보라, 강미르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현란한 스텝에 날카로운 발차기까지 8살과 6살 귀여운 두 태권 소녀는 15년 후 태권도 국가대표로 성장했습니다. 4살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그냥 딱 눈 뜨자마자 그냥 체육관에서 놀고 하니까 환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태권 5단 아버지에게 배웠던 태권의 근접거리 공격 기술이 동반 태극마크를 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접전에서 하는 게 많아졌는데 상대보다 중심도 좋고 상대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속팀까지 같아 하루 종일 붙어있는 둘도 없는 자매. 언니는 출전권을 따고 동생은 아깝게 놓친 아시안게임 연기를 두곤 동상이몽입니다. 저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왜 다시 하냐고. 난 내가 힘들게 했는데 왜 다시 하냐고. 만약에 내년이니까 다시 하게 되면은 또 다시 같이 달아야죠 그때.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니의 훈련 파트너로 선수촌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대표 선수 자격으로 첫 입촌에 성공한 동생은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상욱 선수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했거든요. 사인도 받고. 이제 김희진 선수님 받으러 갈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둘의 맞대결은 2년 전 딱 한 번. 대표 선발전에서 언니가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이제는 체급이 달라 맞붙을 일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11월 세계 선수권에서 동반 금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니랑 같이 다 1등 할 수 있는 목표로 잘 준비해보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잘하자.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곳으로 홈런을 배달할 수 있는 선수 토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어제 경기입니다. 8회 키움의 이정우 타석, 팬들이 홈런을 이곳으로 쳐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정우의 타구가 진짜 팬 앞으로 떨어졌어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홈런을 배송했던 이 장면이 오늘까지 화제가 됐는데 이정우 선수 호팡맨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네요. 스케치북 팬분들 무단 인스타로 연락 주시면 한번 초청해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입니다. 준비 동작이 특이한 휴스턴의 가르시아. 공 3개로 삼진을 잡더니 2회 세 타자를 모두 3구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7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동료 메이튼도 차곡차곡 3구 삼진을 쐈더니 이번에도 세 타자 연속 3구 삼진. 한 경기에 2명의 투수가 이런 기록을 수립한 건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라네요. 마지막은 콜로라도로 가시죠. 쳤는데요. 좌익수가 이걸 잡아냅니다. 한 선수의 동물적인 다이빙 캐치. 올해 최고의 다이빙 캐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네,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요 근래 비가 자주 와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인데요. 내일 낮부터는 고온다습한 남풍까지 불어들면서 다소 꿉꿉함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올라서 29도가 예상되고요. 경주는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특히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올 때는 구름이 껴서 시원하겠지만요. 소나기다 보니 비가 전국에 골고루 내리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최고 3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밤에 서해 도서지방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부산, 제주 20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큽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